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요즘 너무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핫한 책, 해빙에 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해빙이란 제목이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해빙인 거예요. 뭐지? 뭐에 관한 책이지? 뭐 이러고 있는데,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뭐, 긍정암시? 뭐 이런 종류의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자의 양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 이런 특이한 양력을 가지신 분이 다 있지?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분이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같이 책을 쓰신 건지 굉장히 호기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윤. 이분이 바로 책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정도로 특이한 양력이냐면요.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녀의 삶을 이렇게 사주로 보니까 엄청난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의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서연 씨가 7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운명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역과 명리학, 뭐 자미두수, 점성학 이런 동서양의 운명학을 정말 빠짐없이 다 익혔고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은요, 벌써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시크릿, 비밀처럼요, 숨겨서 아껴서 알고 싶은 그들만의 비밀이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이렇게 찾아오는 부자들한테 자문을 해줄 정도였고요. 이후에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학에서 여러 학문을 배우고 섭렵하면서 자신이 배운 학문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이래요.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내공의 깊이를 더했고요. 대기업 오너와 경영인 그리고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그녀의 조언을 한번 얻어보려고 굉장히 줄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요, 공동 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주연이라는 기자분인데요. 10년 전에 우연히 취재를 하다가 이미 이서윤이란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의 끈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이런 어마어마한 시크릿을 나만 알 수는 없다. 이건 막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한글판보다 먼저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돼서 전 세계 20개국에 판권을 수출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영문판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다 읽어보고 또 리뷰를 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날아드는 소식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봤다. 내 나이 69세다. 조금 더 서윤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마법 같은 책이다. 막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내가 내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도록 돕고 싶다. 어마어마한 서포터죠. 정말 찬사와 감사가 넘쳐나는 독자들의 리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공유했다던 그 비밀스러운 원칙이 무엇일까요? 진짜 빨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나 봐요.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내 얼굴이 뭐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그러죠? 왜 그렇게 도망을 가는지 진짜 월급 통장에는 흔적만 남겼다가 잠깐 남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 이것부터 궁금해하는 게 그 출발점이에요. 아까 전에 공동 저자이신 이 기자분, 여자 기자분의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 그 밥 굽는 거를 꼭 끼니 먹듯이 했대요.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진짜 배고픔, 두려움, 잠재적으로 죽음, 돈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평생 느끼도록 해준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셨죠. 예를 들면요, 막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동이에다가 막 모아가지고 변기물을 내리고요.
한 번 산 이런 점퍼 같은 거는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그리고 돈 드는 취미생활은 일절 하지 않으시고 바둑같이 혼자 하시는 취미생활을 하시고요. 식사도 복지관에서 해결하시고 그냥 산책하고 오는 길에 꼭 재활용 수거하면서 물건을 주워다가 잡동사니로 방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절대로 병실도 6인실이 아니면 쓰지 않으셨고요. 저축계획표를 가져와라 자식들한테. 왜냐면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식들이 돈을 펑펑 쓰고 또 가난하게 살까봐 그게 걱정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저축계획표를 가져와라 해서 다 받으시고 그걸 읽어보신 다음에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안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정말로 가실 때에는 막 유언을 하시는데 딸에게 자기가 너무 돈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을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된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말아라 하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자 본인의 삶도 역시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쿠폰을 모으고 막 인터넷에서 자기가 가격을 비교 검색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산 걸 알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에 걸쳐서 막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통장을 딱 받으면 온갖 세금과 교육비 다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 역시도 항상 돈에 대한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자들의 구루라는 이 이서연 씨를 알게 되면서부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이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다시 백방으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퍼뜨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책의 제목인 해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돈을 쓰는 이 순간에 내 돈이 날아가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막 이렇게 아까워하고 괜히 쓰지 말 걸 그랬나 이런 후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왜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 막 시원한 감촉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또 더 자연스럽게 내가 더 많은 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해빙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핸드폰을 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싼 걸 살 걸 그랬나? 6개월 할부로 사면서 마음이 너무 돈을 많이 쓴 건 아닐까?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핸드폰을 사기 전에 내가 만일에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물주야, 건물주. 그러면 이때 핸드폰을 사는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막 할부로 조금씩 내가면서 샀을 때 그 핸드폰의 느낌하고요. 내가 충분하고도 막 넘쳐 흘러 남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사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치 막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는 것처럼 너무 신나요. 애들이 막 장난감 가게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눈에서 막 블링블링 막 빛이 나오잖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고 너무나 설레어 하고 그런 느낌, 신나는 일, 기분 좋은 느낌, 막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사는 게 해빙이라는 거죠. 그거를 일상에서 느끼란 얘기예요. 비록 내가 월세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오늘 나는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것을 살 때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죠. 저는 핸드폰을 살 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2년 약정 이거 막 할부해가지고 핸드폰이 고장 날 때쯤 돼서 그 액수가 떨어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따로따로 모아서 한 방에 현금을 딱 모아서 가지고 가서 바로 핸드폰을 사는 날 아저씨에게 현금 결제하겠습니다 하고 탁.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핸드폰을 사고 나서도 아 이게 아직도 할부금이 막 밀려있는 내 거가 아닌 듯한 그런 핸드폰이 아니라요. 막 깨지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핸드폰이 아니라 이미 결제를 완료했고 그래서 내 것인 정말 깔끔하게 완료된 정말 내 거라는 느낌에 정말 핸드폰을 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축을 해서 따로 모아서 한 방에 사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빙은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에 집중하라. 돈을 쓸 때 항상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사도 될까? 막 살만한 돈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살만한 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는 없다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이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있네. 지금 내가 오늘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요. 있음의 감정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공간이 없는 거죠. 대신 아까처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일에 있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은 물건도 풍요를 상징하게 되고 긍정적 감정이 막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시고요. 그 느낌을 바라보고 긍정적 감정을 내 무의식 속에 점점 키워나가셔야 돼요. 돈 쓰는 건 죄책감이 들 만한 일은 아니야. 내가 정말 기쁘게 쓰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그죠? 자,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떤 병목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의 흐름이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다시 회전이 안 되고 자꾸 발목이 잡히고 월세 낼 때가 됐는데 돈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흐름이 사소하게 막히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 갑자기 난 돈이 없나 봐. 어떻게 월세를 내지?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더 꽁꽁 막습니다. 이것도 안 사야 돼. 이것도 아껴야 돼. 이것도 막아야 돼. 그러면요. 이 큰 물결을 타기가 힘들대요. 그 시기에는요. 그 어려운 시기에는요. 그냥 나에게 약간의 돈이지만 얼마 없는 돈이지만 돈이 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버티는 거래요. 오늘 버틸 자금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돈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에 집중을 하시고요. 회사 오너시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아직은 회사를 운영할 돈이 있네. 남아있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작은 행운들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한대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거 꿀팁이죠. 작은 행운이 들어왔을 때 엄청 아이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옷을 하나 샀는데요. 아주 싼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회사 재고 사정에 맞춰서 위아래 사이즈를 다른 사이즈로 주문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이즈는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거를 샀고 아래 사이즈는 대충 맞는 사이즈가 있어서 정 사이즈를 골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고마우셨나 봐요. 그 사정대로 그냥 회사 사정대로 주문해 준 게.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골라라 이제 했는데 원래 넥타이는 하나만 고를 수 있거든요. 그 옷에서는. 그래서 제가 분홍 넥타이를 골랐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택배를 받았는데 그 회사에 박스를 딱 열었는데 분홍만 분명히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빨강 넥타이, 남색 넥타이, 분홍 넥타이에다가 양말 하나까지 서비스로 넣어주신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막 원래 주는 서비스인가 보다. 그런 걸 받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까지 다 주셨어? 우와 주인장 되게 멋진 분이다. 나 완전 고맙네. 오늘 이 무슨 횡재야. 서비스 짱이다. 나 오늘 개 탔네. 막 이렇게 아이처럼 엄청 기뻐해 주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줬을 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엄청 고마워하고 막 기뻐서 막 폴짝폴짝 뛰어요. 그 애가. 또 그 다른 애는 선물을 줬는데 굉장히 심드렁하게
아, 고맙습니다. 네, 거기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하고 내가 다음번에 선물을 또 한다면 누구에게 선물을 하겠어요? 그렇게 기뻐서 폴짝폴짝 뛰는 아이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다음번에도 그 아이에게 또 선물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행운을 받으시면 그냥 그냥 뭐 서비스인가 보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오늘 진짜 기쁜 날이네. 오늘 너무 기분 좋네. 이렇게 충분히 느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러를 그냥 편하게 1,000원으로 봤을 때 약 30억에서 70억을 벌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돼? 모든 사람이 30억에서 70억은 벌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자, 모두 그 정도로 1,000원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거죠?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작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래요. 정말 소수의 빌 게이츠처럼 아주 큰 그릇을 타고난 사람은 극소수겠지만요. 누구든지 30억에서 70억은 벌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컵에 이제 한 4분의 3 정도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일반인의 3분의 2 이상이 얼만큼을 채우는지 아세요? 그 컵에? 약 0%에서 20%밖에 못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컵에다가 아주 작은 양의 물만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부자가 되는 여부는요. 노력하고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래요. 진짜 부자들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같은 노력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이게 효율성 측면이죠. 나는 하루에 막 16시간을 노동을 하는데 저 부자들은 2시간, 3시간 뺏고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가도 돈이 펑펑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에 그 사람들은 목을 맨 거죠. 그걸 만들어낸 거죠. 돈을 효과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불을 끌어당기는 힘인 해빙을 하는 것이에요. 해빙은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식입니다. 조그만한 바가지 가지고 물을 푼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퍼서 넣어도 요만큼밖에 못 채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자들은 샤워기를 갖고 와서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용기가 금방 차겠어요. 그죠? 해빙은요, 돈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입니다. 기존의 뇌가요, 이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14일에서 21일이 걸린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 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돈이라는 정보가 뇌에 감지만 되기만 해도 벌써 불안하다라는 감정의 불을 탁 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 이런 패턴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돈을 쓰는 순간에 불안 대신에 있음의 불이 띵동 켜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무의식에서부터 긍정을 심어주는 해빙의 공식의 원리예요. 어린아이 앞에 왜 마시멜로우를 하나 딱 놓고 이거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안 먹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2개 줄 거야. 한번 꼭 참아봐. 라는 실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꼭 참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마시멜로우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마시멜로우를 늘릴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해빙을 하시고 나면 한 빠르면 2주 아니면 늦으면 3개월 정도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반드시 해빙과 낭비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낭비는요,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낭비는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들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에 초점을 맞춘 소비예요.
만일에 손님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집에 손님 접대용 접시하고 그릇을 막 아주 풀 세트로 사가지고 비싼 걸 사가지고 그걸 그 한 번 1년에 한 번 오는 손님을 위해서 이고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아까워서 그걸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손님들을 위해서 오로지 준비한 거죠. 그리고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가 너무 고급지고 비싸 보이고 예쁜 옷을 블링블링한 옷을 사 입고 왔어요. 그래서 동창 친구들의 시선을 한몫에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너무 부럽고 예뻐 보여서 나도 백화점에서 똑같은 옷을 구입을 막 했어요. 무리하게 막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100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나랑은 그렇게 딱히 어울리지도 않고 또 이거 너무 블링블링하고 막 화려하다 보니까 어디 입고 나가기도 쑥스러워. 그래서 자꾸 장롱에다가 처박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겠죠. 이런 거는 남들 시선에 내가 덜컥 사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낭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부유한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온대. 그런데 왠지 우리 집 소파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 부랴부랴 막 이케아니 어디니 막 백화점이니 막 여러 가지 사이트를 뒤져서 정말 근사한 소파를 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잠깐 왔다가 이제 수다를 떨고 집에 갔겠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 집 소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소파 값을 갚느라 몇 달 동안 막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이런 게 낭비예요. 돈을 쓰고 나서도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막 초라해지고 우울해지고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이건 최악의 부정적인 감정인 거죠. 소비를 하실 때는요, 감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감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아주 귀중한 에너지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생각은 막 100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이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겠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요. 뭐야 걔? 오늘 정말 나한테 걔 왜 이렇게 건방지고 오만하게 막 거들먹거리고 진짜 기분 너무 나빴어 걔 때문에. 하고 나온 꼴은 걔는 뭐야 걔는. 무슨 혼자 패션쇼 해? 에이, 다시는 걔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이면에 감정은 뭔 줄 아세요? 저 너머에 저의 감정은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이렇게 생각이랑 감정은 좀 달라요. 내가 막 마구잡이로 머릿속에서 막 나오는 건 생각이고요. 그 생각들이 왜 나오게 됐지? 내가 친구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나쁜 말들이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게 생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니까 얘가 좀 더 원천적인 거죠. 자, 이 느낌, 감정으로 부를 창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에너지죠, 에너지. 자, 쿠키를 만든다고 할 때요. 밀가루 반죽 해보셨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이 밀가루 반죽이 감정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모양대로 딱 굳어요. 그러면 그 굳어진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즉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제 손에 달렸잖아요. 제 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체라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빙을 하다 보면요, 이게 낭비라든지 과시적인 소비하고 오히려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남들에게 보이는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충만히 기뻐할 수 있는 소비만 하니까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맛있어하는 음식만 따라가면요, 건강이 나빠지고 비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식사량도 나 얼마큼 먹으니까 배가 찢어지게 부르더라. 너무 먹더라. 나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 줄여야겠어. 나 요만큼 먹으니까 딱 맞더라. 매일매일. 그렇게 자신의 식사량도 알게 되고 저절로 살도 빠지는 거죠. 과식을 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빙을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냥 물결 위에 둥둥둥둥 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다워질 때 이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옷 같은 것도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수백 개의 옷을 사는 것보다 내 내면이 꽉 차 올라서 정말로 충만해서 남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때, 그런 분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정말 심플하게 아무거나 탁 걸치고 매일 바뀌지도 않으면 맨날 그 옷인데도 그 사람이 굉장히 빛이 나 보이잖아요. 얼굴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게 딱 생겨요. 그런 게 내면의 빛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자신감, 충만함, 자존감들이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요.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물질은 에너지가 뭉쳐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먼저예요. 돈은 뭐예요? 돈은 꽁꽁 뭉쳐진 물질이에요. 따라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돈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누려야 그것이 더 큰 돈, 물질을 당겨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주머니에 얼마 갖고 계세요? 나 오늘 아들한테 빚 져가지고 뭐 몇만 원 주고 나면 나 5천 원밖에 안 남네? 수중에 5천 원이 있든 얼마가 있든 지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던지 간에 아무리 작은 액수라고 해도 그게 1,000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단돈 100원일지라도 나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해빙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감정이 커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와, 나 오늘 이만큼의 돈이 내 수중에 있네? 그 돈을 번 사람은 누구지? 바로 나지.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더 큰 돈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이건요,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아하니 부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 자, 일본 최고의 부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엄청 부유하게 태어났지만요. 5살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시기를 홀로 이겨내시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연 매출 5조엔을 달성하신 마쓰시다 전기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바닥부터 시작해서 연 매출 5조엔을 달성하셨으니까.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었다. 나는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그 은혜 덕에 나는 성공을 했다. 기자들이 아니 그건 불행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은혜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가난함 덕택에 나는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고 내가 허약한 바람에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엄청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 가난, 허약한 것, 허약한 몸, 그리고 못 배운 것. 여기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나 가난하니까 이제 부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 허약하니까 이제 건강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 못 배웠으니까 교육에 좀 더 목을 매야 되고 그죠? 이렇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있음으로 바꿀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요.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내가 큰 위험에 빠져. 정말 가짜 부자들은요. 이 돈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함을요. 막 물줄기처럼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이건 가짜 부자예요. 왜?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없음이 결국은 나중에 돈을 밀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오늘을 위해서 살고
오늘의 기쁨에 충실해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내일만.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요,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하루인 거예요. 아, 내가 내일 잘 살려면 나 오늘은 뭐 자식도 필요 없어. 뭐 자식이 어떻게 크든지 말든지 볼 시간 없어. 마누라가 뭐 어떻게 되는지 볼 시간 없어. 그냥 나는 오로지 달릴 테니 너희들은 너희 일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어린 시절을 같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배우자와 가장 젊은 날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성공하게 바꾸기 때문에. 뭐 아버님들은 책임감에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자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요.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냥 수단이자 내 하인이에요. 돈은 내 하인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에게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짜 부자는 진짜 이 돈이 목표이자 내 주인이에요. 그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냥 다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얻을 수 있으면 난 자식이 뭐 어떻게 돼도 나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나에게 돈만 벌게 해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어요.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겠어요. 이런 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사람을 부리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요. 이 가짜 부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종업원이나 자신의 그 일하는 분들을 정말 이 돈을 준 만큼 내가 다 베껴 먹어야지. 쏙쏙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왠지 덕이 좀 쌓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정말 내 식구처럼 뭐 불편한 데 없어요? 집에 뭐 문제 없어요? 일하시기에 뭐 어때요? 이렇게 물어주는 거. 따스한 말 한마디. 그죠? 그거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자신의 사원이 걱정돼서 묻는 말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덕만 봐야지. 어떻게 하면 더 빼먹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운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기꾼만 보글보글하게 자기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막 피해의식이 생겨요. 이상하게 나에게 달라드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베껴먹으려고 오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만 오히려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요 또 해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사기 전에 굉장히 우울하고 좀 긴장되고 불편하고 막 돈만 쓰려고 하면 걱정이 되고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해빙이 빨간불을 켠 거예요. 이제부터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해빙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지출은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이니 자제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신호죠. 그런데 뭔가 돈을 쓰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막 신나고 가볍고 마음이 즐겁고 온기가 느껴지면 이건 파란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해빙 모션이라고 나와요. 해빙 모션이 뭐냐? 해빙을 하실 때 동작을 하시는 거죠. 검지와 중지를 세우시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두 모은 뒤에 오른쪽 눈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돈의 흐름이 나의 이마와 코와 입으로 이렇게 몸의 중심선을 타고 흐른다고 해요. 그거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타고 돈의 흐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때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시면 이 돈을 쓰는데 내가 죄책감이 없고 정말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면 이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뭔가 정말 초조하고 이건 샀다가는 완전히 정말 내가 맨날 며칠을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기의 흐름이 제대로 흐르지도 않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 살 때마다 어딘가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석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의 흐름을 에너지로 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원활하게 가는지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걸 해보시다가 나중에 이걸 하지 않아도 딱 소비를 할 때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바로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습이 된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컵에 이제 불을 담을 수 있는 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의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찰랑대는 물 있죠, 물. 물이 돈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컵에 잘 담겨있는 돈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뭔가에 의해서 막 흔들려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찰랑찰랑 차있던 물이 밖으로 막 튀어나가겠죠. 물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물컵이 그렇게 갈팡질팡 흔들려 버리면 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나의 마음이 편안해야 그 그릇 안에 있는 물도 편안하게 차분하게 머무른다. 나의 몸이 너무나 돈만 생각하면 막 요동치고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뛰고 벌컥벌컥 화가 나고 막 이러면 그 있던 돈마저 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중이라는 거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그 일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마윈 아시죠? 마윈. 중국의 굉장한 부자. 이 마윈이요. 감정이 흔들릴 때 막 남자처럼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짜증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편안하지 않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럼 신기한 게 우리의 뇌는요. 부정문을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기분 좋다라는 말을 나 지금 짜증 안 난다? 나 짜증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얘 짜증 안 나네. 얘는 기분이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짜증 끝. 짜증 다음에 안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짜증만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짜증 안 나. 짜증 날 때는 짜증 나. 짜증 안 나. 짜증 안 날 때도 짜증 안 나. 그럼 얘는 계속 짜증인 거예요. 뇌에서는 계속 앞에 부분에 있는 짜증만 받아들이고 부정어는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얘는 짜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꾸세요. 짜증이란 말을 아예 앞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편안 않아. 어떤 거 받아들이겠어요? 편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건 분명히 안 좋은 감정인데 안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편안만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도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도 편안하지 않아. 어쨌든 편안이잖아요. 그냥 뇌는 편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 부정적인 언어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겠다. 그죠? 앞부분에 아예 부정을 담고 있는 말, 짜증 같은 말. 그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분노라는 단어를 뇌가 딱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에 단어를 정말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편안함을 각인시키는 뇌는요. 결국은 편안함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와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뇌는 편안함을 가져다 준대요. 자, 돈만 생각하면 막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막 모래가 다 새어 스르륵 스르륵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막 불안하고 그 돈이 넉넉할 때는요. 오히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돈이 있을 때는 막 빠져나갈까봐 걱정, 또 돈이 너무 많을 때는 또 낭비할까봐 걱정.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오히려 이끌어준 거예요.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과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지, 안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돈의 흐름을 이렇게 느려지게 할 수 있고, 심하면 돈의 흐름을 딱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흐름이 와도 그 흐름을 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셔야겠어요. 그죠? 헤빙을 해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자는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느끼세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내가 불안하나 보다.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막 이렇게 불안해서 막 항로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냥 목적지에 우리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가다 보면 천천히 순항을 할 때도 있고 막 파도가 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마음은 너 그래 실컷 불안해해라. 너 계속 불안해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는 영혼에 딱 씹어놓고 아 내가 지금 글로 가고 있지. 마음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이지 하고 계속 편안함을 느끼셔야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지금 목적지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방향이 아닌가 봐. 나 너무 불안해. 야 저쪽 동쪽으로 좀 옮겨봐. 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히 이쪽인데 잘 가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이 방향을 휙 바꾸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를 버티면서 감사하면서 자꾸 넘기시라는 거죠. 그러면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 너무 놀랐어요. 간절히 원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돈도 정말 간절하게 막 하늘에서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왜 안 쏟아지나요? 정말 돈 좀 한번 벌어보게 해주세요. 웬만한 자기 개발서에는요 또 뭐든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저는 좀 안 편하던데. 저는요 막 저는 1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자기계발서에는 10억은 부족하다. 100억이라고 말해라. 크면 클수록 좋다. 꿈은 100억, 1000억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고 앉아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100억 부자가 되니? 100억은 너하고 너무 먼 액수야. 이렇게 부정적인 반발심이 탁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틀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집착할수록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지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불안과 걱정이 같이 함께 자라나게 된대요. 맞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만일에 30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전 지금 부자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도 너무 부자가 되고 싶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래요. 아이러니하죠 정말. 이거는요. 없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행동이래요. 간절한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래요. 없다라는 것, 결핍에 집중하는 것. 마치 이렇게 거친 시멘트 바닥이 막 울퉁불퉁해요. 거기다가 무거운 상자를 놓고 한번 밀어보세요. 제가 얼음 위에다가 그 상자를 놓고 밀어보면 정말 약간의 힘만 줘도 알아서 슝 밀려가잖아요. 마찰력이 적으니까. 그런데 정말 거칠거칠한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 무거운 상자를 놓고 밀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력이 훨씬 더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래요. 그래서 이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깊이 느껴지고요. 그 불편함이 오히려 돈을 휙 밀어내고요. 그 무의식 속에는 오히려 없음을 더 장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버린대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결핍의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 보세요. 내가 너무 간절히 빌었어. 근데 그게 결핍을 강화하는 오히려 작용을 해서 또 결핍이 생겨. 그러면 그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의 느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함정이에요. 더 간절하게 원하면 또 더 심한 결핍이 오는 거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려면 어떤 기회들이 또 오느냐. 통계학적으로 인생의 큰 발전을 이루는 점프라고 퀀텀 점프라는 게 있어요. 퀀텀 점프가 뭐냐면요. 인생에 두세 번 정도 오는 큰 기회를 말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 인생에 정말 3-4번 큰 기회가 온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기회를 언제 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못 봐서 그냥 넘겨버리고 놓쳐버린다. 그러니 준비한 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퀀텀 점프 계단을 픽픽 이렇게 뛰어 오르듯이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점프가. 그런데 이 기회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그때 1년에 아예 일생에 두세 번 오는 그 점프 시기를 잡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3%밖에 안 된답니다. 3%. 너무 작죠.
나머지 분들은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 좋은 흐름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눈을 길러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평소에 하는 해빙이라는 거죠. 그 해빙 노트 쓰기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흐름이 있구나. 오, 이상하다. 지금 행운이 자꾸 오네. 내가 지금 돈의 흐름이 오고 있는 중인가 봐. 이걸 탁 포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빙 일기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I have와 I feel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시는 건데요. I have 라고 딱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쓰시고요. 뭘 가지고 있어? 나는 오늘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어. I feel 내 느낌을 적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다가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별로 두렵지가 않네. 그다음에 I have 오늘 후배한테 태국 레스토랑에서 내가 점심 살 돈이 있다. 그리고 I feel 난 느껴요. 나 회사 그만둔 지 8년이나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정말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기분이다.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돈을 쓸 때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카드 결제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썼을 때 그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느낌으로 느끼면서 적어보는 거죠. 이 방법을요, 오래 습관화시키면 있음의 기쁨이 커지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정말 좋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빙을 하면요, 행운이 따라와요. 행운이라는 건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행운이 아니에요. 무슨 돈주머니가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게 행운이 아니에요. 행운은요,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좀 더 빠르고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효율성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지 로또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은요, 행운은 곱셈이지 덧셈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행운은 곱셈이지 덧셈이 아니다. 행운을요, 덧셈으로 온다고 치면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0이에요, 0.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남잖아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행운이 오면 안 되겠죠.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하지만 0 곱하기 행운을 해보세요. 0에다가 행운을 아무리 곱해봐야 0이에요.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운이 아무리 나한테 들이닥쳐봐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1만큼 했어요. 행운을 곱했어요. 1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2만큼 했어요. 그러면 행운을 곱해보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배잖아요. 2배. 곱절씩 늘어나는 거예요. 곱절씩. 막 4배, 8배, 12배 계속 늘어나는 거죠. 16배, 32배. 그죠?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하기가 아니라 몇 곱절로 돌려봤기 때문에 그럴 때 행운의 의미가 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운이에요. 공짜를 원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끈기 있게 노력을 하면서 운의 흐름을 타면요,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운명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운명의 법칙은요, 자신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으면 다음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사다리 게임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보세요. 사다리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위쪽으로 가는 선택을 했으면 위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다음 갈림길 선택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요. 또 밑으로 선택을 하면 밑으로 또 따라가요. 다음 선택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선택지와 다음 선택지가 나올 때까지는 자신이 선택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운이라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른대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운의 씨앗을 탁 뿌려놨으면요,
때가 되면 그 뿌린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요.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사는 거죠. 삶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에 엉뚱한 삶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오는 거고요. 해빙으로 쌓은 부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나눔은요. 여러분들 막 부를 쌓으시면 아우 내가 진짜 막 1억만 벌면 한 2천만 원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줄 거야. 이렇게 조금은 양심의 가책상 조금 그런 생각은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많이 벌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눔인데요. 나눔은요. 제가 일방통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윈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윈윈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고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 윈윈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의 방향과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줄 돈은 얘한테 주고 얘가 줄 돈은 나한테 와야 되고 크기와 양이 내가 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크기와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해빙에서 나오는 개념요. 부를 쌓았을 때는 나눔도 아니고 윈윈도 아니고 그럼 뭐냐? 상생이라는 거죠. 상생. 상생은요. 내가 먼저 베풀어요. 그러면 우주의 그 베푼 에너지가 막 돌아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찾아온다.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워렌 버핏하고요. 빌 게이츠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좋은 뜻에 탁 돈을 엄청난 액수를 던졌어요. 그러면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위에 돈을 척 더 얹어주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그 상생 효과가 이 얹은 돈보다 돈이 더 쏟아져 오히려 들어왔어요. 둘에게서. 몇 천억 원씩을 쏟아보면 몇 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생의 효과는 말도 못해요. 그것보다는 상생이라는 거는 이기적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얻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전 인류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베푸는 거죠. 그냥 베푸는 거.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아요. 해빙을 하며 기다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빙을 하시다 보면 정체기가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믿음과 확신인데요. 이 시기에 주의할 거는요. 악연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운이 귀인을 통해 오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와서 나를 뜻밖에도 정말 큰 도움을 줘서 탁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귀인이 있어요. 그렇듯이 불행은요. 악연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내가 불행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꼭 악연들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가장 마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낚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이제 행운과는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욕심 때문이에요.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상대방한테 막 받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 이 욕심스러운 이 마음이 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귀인과 악인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써. 막 지금 돈 벌 욕심에 뭐 누구 가릴 처지가 아니야. 그냥 직원을 아무나 막 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중에서 반드시 나를 속여먹고 골탕 먹이려는 그 직원이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을 잘 길러놨던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잘 알고 길러놨던 사람들은요. 가릴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일엔 맞지도 않고 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행할 사람이야. 딱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아주 정확한 느낌은 아니지만 저한테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등골이 여기 뒷덜미가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기운을 잘 느껴요. 그리고 거의 맞아요. 그 느낌이.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해를 줄 사람이었으면 그게 딱 느껴져요. 아닌 사람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입에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탁 지어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게
약간의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돌려준다라는 마음을 쓰세요. 그러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여기서 토성 리턴식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토성 아시죠? 토성은요 공전 주기가 29.45년이래요. 거의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28세에서 30세 아니면 또 한 번에 30년이 지나서 58세에서 60세 정도가 되면 이런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 토성 리턴식이라고 하거든요. 토성은요 좀 굉장히 채찍질을 가하는 행성이에요. 그 특징을 보면 온화한 행성이 아니라 굉장히 훈련을 사람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켜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행성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막 꿈과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리고 현실에 대한 자각을 탁 하게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행성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부모의 품에서 굉장히 애지중지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랐잖아요. 이제 그 부모의 품을 딱 벗어나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새로 태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팍 깨어나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에는요, 토성 리턴 시기에는 아주 힘든 일들이 갑자기 닥칠 수 있어요. 막 직업적으로 엄청 편지풍파 막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요.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막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껍질을 깨려고 하는 자신의 막 의지와 맞물려서 이걸 또 같이 쪼아줘서 같이 깨워주려는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시기래요. 이 해빙을 통해서 이 내면의 목소리에다가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흔들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요. 마음을 딱 가라앉히시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요. 정말 기적이라는 것들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손정희 씨가 이제 병상에서 그때 병상에 있을 나이가 29살인가 굉장히 젊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탁 알아놓으시면서 이제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셨어요. 뭐 얼마 못 살겠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내 삶을 정리하기 바쁘고 후회하기 바쁘고 뭐 억울해서 회피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병상에서 4,000권의 책을 읽어내십니다. 4,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시기를 딱 이겨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병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그 4,000권의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발판이 되는 거죠. 해빙으로 인생의 변화를 꿈꿀 때 이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 장애물은요 반드시 자신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남들이 안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조차 막 흔들려요 같이. 그럴 때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한번 깨보겠어, 다시 해보겠어, 이런 과감하게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을 이렇게 탁 깨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 이런 스스로의 마음을 튼튼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따르시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고취해야 이 해빈과 맞물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라는 감옥에다가 막 스스로를 가두고 가능성을 차단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깨워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허구로 돼 있는 매트릭스 세계라고 요즘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허구로 지어낸 자신의 벽을, 이 매트릭스 세상을 깨보시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상상한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면 아마 여러분이 요만큼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만큼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작은 나의 기적인 거죠. 오늘 해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딱히 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 속에서 자꾸 불안한 요소들이 오고 지금 이렇게 시국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더 불안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허무맹랑해. 이거 무슨 긍정학원처럼 계속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불안한 때에 불안한 마음을 가셔내는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고 또 돈에 대해서 상생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부정적인 돈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중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꼭 사서 정독해 보시고 너무 좋으면 저도 이왕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먼저 편찬이 안 되고 세계에서 먼저 편찬된 첫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판도 기념으로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해빙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